네, 네 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입니다. 오늘로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서 총선이 딱 15일 남았습니다. 정말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선거 구도는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분 의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주진 대표님. 예. 일단 현재로서는 정권 심판론이 다소 우위에 있고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국민의힘, 즉 여당 측의 고전이 많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15일이라는 시간이 전체 선거의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떠한 이슈와 또 어떠한 변곡점을 통해서 이 판세가 출렁거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서울 수도권 표심은 지금 이제 막 국민의힘에서 약간 좀 반등세가 조금씩 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각 당이 이제 어떤 선거 전략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설화와 또 논란이 불거지느냐에 따라서 한 두 번 정도의 어떤 사이클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만 역시나 정권 심판의 이 기세는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일단은 여당이 우세한 지역을 한 82석 정도라고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거기에 비해서 110석이라고 나온 걸 보니까 이 수치만으로도 한 30석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지금 그 구도는 야당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도 거기엔 동의를 갖다가 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총선을 앞둔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럴 때에는 악재를 유발시키면 안 되고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당답지 않게 굉장히 미숙하게 대응을 했다. 대표적으로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권 관련해가지고 발생하지 않아도 될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종섭 대사 대사로 임명하지 않았으면 됐고 황상무 수석이 쓸데없이 그런 말 안 했으면 됐는데 스스로 무너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선거이고 정치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와 선거를 법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종섭 대사 임명한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황상무 수석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뭐 이야기 들어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하지만 민심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30석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요. 지금과 같은 결과가 야당이 굉장히 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당이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니까 만약에 비슷한 실수를 야당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또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직 보름이라고 하는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짧은 기간도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모든 평론가들이 얘기하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건 뭐 절대 양당 모두 또 지금 모든 정당들이 잊지 말아야 될 고일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공천 파문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2월까지 정도 분위기하고 3월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요.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종석 호주대사 임명 문제부터 급반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론이. 그리고 난 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 그리고 대파 파동, 뭐 이런 것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여권의 악재들이 더 많이 돌출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들이 계속 기저에 깔고 있었던 바닥 민심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냐, 이거는 좀 이해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이 계속 국민들 사이에선 존재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제 선거에서 큰 주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그동안에는 좀 가려졌던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오만이나 독선, 그리고 소통 부족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확 눈에 띄면서 결국은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근데 뭐 앞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요. 어느 당도 뭐 긴장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1위 한다는 여론조사는 있고 내가 1% 뒤지는 것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당도 사실은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은 결국은 실패하거나 패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네,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제
공천의 어떤 잡음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을 했죠. 그야말로 눈앞에는 호랑이가 있고 등 뒤에는 절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다시 일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새 정립된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정립된 부정적인 여론이 이제야서 돌출이 되는 것 같다.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국민의 후보들의 막말, 그리고 이정석 주 호주 대사의 어떤 리스크,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로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등 상황까지 연출하면서 지지율이 조금 급락을 한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조국 혁신당이 선전을 하면서 야권 전체의 지형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도 조금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총선까지 15일 남은 상황에서 네 분이 보는 현재까지의 판세 짚어봤고 여야 각 당에서 보고 있는 현재 판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좀 최저치를 좀 찍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부터는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일당을 목표로 당연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조국 신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나타나서 그 수치가 어떻게 될지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유동적이고, 특히 지금 현재 경합하고 있는 지역도 많고, 또 하나하나 이슈마다 지금 계속해서 여론 추이가 출렁이기 때문에. 네, 홍석준 의원은 지난주에 좀 어려웠고 이번 주에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보도된 우세 지역 82석 보도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상황이 좀 나을 것이다, 그것은 최소치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자체 판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홍석준 그 부실장인가요? 그 말씀대로 네. 제가 봤을 때도 반등은 할 거예요. 문제는 반등을 하되 얼마나 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죠. 100% 이상 반등하면은 그 국민의힘이 뭐 과반수 가능할 거고, 그게 아니고 반등을 했는데 뭐 한 40%밖에 반등을 안 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을 너무 좀 나이브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조금 더 진짜 간절한 그런 모습들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금 전에 이제 강성필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의료 대란을 지금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몇 점이나 줄 것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중도층의 그 민심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게 달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료 대란의 해결 여부도 여당으로서는 중요한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이제 의제 정원을 2,000명까지 확대하겠다 2월 초에 발표했을 때만 해도 국민들이 정권 지원 쪽에 좀 더 마음이 실렸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점점 피로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 사이에서 또 국민들 사이에서 내가 치료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2,000명에서 한 명도 줄일 수 없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챙기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네.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실망감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그거는 뭐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의대 정원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거는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과연 선거 전까지 어떤 유의미한 합의안이나 중재가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도 되고 또 가능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판세 분석 결과 앞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여기 이하로 지금 한 82석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이하로는 국민의힘이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역대 선거에서. 근데 제일 낮은 수치를 얘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TK에서 25석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상한 의석이 13석이거든요. 이걸 아마 고지고대로 믿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1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게 경합 우세가 7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엄살이 섞인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이 수치를 합치고 제가 예상컨대 예상할 수 있는 의석을 합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현재로서는 단독 가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이 숫자로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판세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의 판세 분석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비공식적으로 전략관계자의 이름을 빌어서 나간 확실한 우세를 현 시점에서 110개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근사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 민심이 우세해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 당 후보들과 관련된 판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합니다. 수도권, 충청, PK 이런 데서 일정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백중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나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를 저희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민주당은 110개 지역에서 우세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한 지지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당초에 민주당에서 앞서서 나왔던 수치가 153석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희망적인 수치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앞서 나왔던 153석 플러스 알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110석 정도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84석, 비례에서 19석, 그래서 총 103석이었어요. 그리고 무소속, 보수 무소속까지 합치면 105석 정도 네. 됐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저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는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그리고 용산의 권영세 후보가 과연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에 달려있고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 그리고 용인갑의 이원모 후보 포천의 김용태 후보 이런 분들이 지켜내느냐 안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이 승리로 가느냐 패배로 가느냐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정권 심판론에 입어서 민주당에게 우세하게 보이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저는 부산의 연제구로 짚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연제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텃밭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한 진보당 후보가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정북 프레임을 걸면서 진보당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텃밭에서 진보당 후보가 약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걸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확실히 이번에는 작용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보는 자체 판세에 대해서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소선거구 지역 구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PK, TK의 인구가 상당히 많았을 때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우세를 좀 점해왔죠. 그러나 일단은 서울 수도권 인구가 거의 전체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이 현 상황에서 전체 120여 개에 가까운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지역구만 따져놓고 보더라도 민주당의 우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이러한 서울 수도권 중심에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판세 분석은 어쨌든 예측이 불가능한 지역구를 제외하고 나서는 당연히 이 수치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조심스럽지만 PK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국민의힘에 우세했던 지역들 위주로 약간의 샤이 보수층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최근에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또 황상무 수석의 문제를 놓고 많은 보수층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다소 실망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선뜻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라는 의사를 여론조사에 좀 터놓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권자들이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의 선거 기간 동안 다시 국민의힘 지지로 결집이 되면서 결국 투표장에 나오게 됐을 때는 그러한 기존의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의 다시 판세가 뒤집히면서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대통령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서 오늘 뵙게 된 겁니다. 예방에 지지도 반등 효과가 있을 거라고.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나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라와 경제가 어려운데 단합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배경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거야 어려우니까 만난 거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160석, 170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네. 만날 이유는 없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82석까지 떨어질 정도로 물론 이때 82석은 국민의힘이 82석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전체 지역구가 254개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82, 그다음에 민주당 110이니까 192석이 우세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나머지 62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총선 전체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한 30석 정도로 민주당한테 밀린다라고 보여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여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게 경험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경험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험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치 영역이 아닐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 선거의 여왕이란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원포인트 레슨이라도 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갖다가 받았는지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이것이 남은 보름 동안에 이제 관전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 출마를 했고 또 경산에서는 과거에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무소속 출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한 친박계 인사들이 있다는 것, 이 점도 좀 오늘 예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상수였으니까 큰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태우 변호사죠. 왜냐하면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공천까지 받았다가 취소를 당하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TK의 민심이 사실 상당 부분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석안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거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득표하는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TK 지역에서 만약에 도태우 변호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될 것 같은데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국민의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호남에서 제대로 득표를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어떤 비판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첫째로는 그걸 이제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이건 좀 제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윤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대구를 찾아가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또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찾아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표 주듯이 사람들이 마음을 줘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착각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역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안 내려와도 될 정도로 제대로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급할 때마다 내려오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초기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민심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TK, PK 여론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앞장서서 노력하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노력했더라면 굳이 이런 그림 안 만들어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체질을 강화하고 실력을 늘려놨어야 되는데 부족하면 내려와서 도와달라. 이런 방식이 과연 언제까지 과연 호소력 있게 유권자들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원톱 선대위 체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은 스피커가 하나로 쏠려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지역구에 몰입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메시지 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후보도 중후한 스피커가 2분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공동 선대위원장도 있습니다만 이 3명의 선대위원장은 아무래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 유세 활동을 집중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이외에 스피커가 좀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윤준인 대표님,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등판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라고 봐야겠습니까? 물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조심스럽게도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선거에 전면에 나섰을 때 우리가 얻는 표도 있겠죠, 국민의힘이. 그러나 오히려 또 유승민 전 의원을 보고 거부감을 느끼는 보수 유권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좀 영향도 있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도움을 줘서 나름대로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에 별로 유승민 카드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이번 사건에서는 그냥 관망을 하되 다만 본인이 도와주고 싶은 지역, 예를 들어서 본인과 좀 가까웠던 이해운 전 의원이나 이러한 곳들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유세를 할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만 어떤 직을 맡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명의 선대위원장 카드,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한 것을 고민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현재 국민의힘에는 이렇게 2명, 3명의 더 중후한 그리고 본인 지역구를 떠나서 전체 선거의 판세를 이끌 수 있을 만큼의 대중성과 정치력을 갖춘 이른바 정치 어른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인재 가뭄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톱으로 나섰는데 조금 더 판세가 좋아지면 아마 공동선대위원장 위주로 조금 더 전국적 캠페인을 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원톱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힘이 여력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다고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을 부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패배의 원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만약에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직을 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불러가지고 같이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오히려 다음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라이벌을 키워주는 격이 되고 또 윤석열 의원,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과의 관계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은 서로가 원하지 않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갔거든요. 지금은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해서 3개월 동안 보수의 결집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결집을 할 게 아니라 중도층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20대가 가장 표심을 늦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20대에게 가장 소구력이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도층에서도 젊은 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캠페인을 열어야 되는데 저는 엉뚱하게 보수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는 것은 거의 10일밖에 남지 않은, 실질적으로 10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 캠페인에 하루를 날려버렸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저희가 한동훈 원톱 체제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 미래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투톱 체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입장이겠습니까? 전 뭐 유승민이든 누구든 도움이 된다라고 네. 하면 그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전에 윤주진 그 뭐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득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득이 된다라고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투입해야 될 만큼 절박한 사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뇨한 그 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맞먹는 투톱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그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저도 뭐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만큼 지금 전략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시작된 것도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효과 약발이 다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원톱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니까 급히 이뇨한 전 위원장을 이제 투입하는 이런 모습일 텐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데요. 어찌됐든 남아있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 뭐 이렇게 그 어떤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또 국민 여론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거는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자체가 중도 확장의 표심으로 곧바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현재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대장동 재판에는 늦게 출석을 했고 위증교사 재판 18일에 열렸던 위증교사 재판에는 출석을 했습니다만 19일과 22일에는 재판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강제 소환 카드를 거론을 했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렇게 나라를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정말로 망치다시피 했는데 국회 입법권까지 혹여라도 그들이 장악하게 되면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된다고 우기기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굳이 본인이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꼭 출석시키고 있다. 이것이 검찰이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하는 것이다.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이다. 이렇게 강한 비판 발언을 내놨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먼저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면인데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이 간만에 다시 승기를 굳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쉐쉐라는 어떤 안보를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구도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선거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은요.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한 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들은 무슨 이유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5월 이후 선거 이후로 연기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재판적으로도 사활을 걸고 이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재판을 피치 못하게 조금 출석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판에 출석하는 거는요. 피고인의 의무예요.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를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그다음에 재판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요. 검찰이 아니에요. 검찰은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검찰 독재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차라리 법원 독재라고 하고 판사 독재라고 하는 게 그게 더 합법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3개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공직선거법 재판은
벌써 끝났어야 돼요. 대법원까지 6개월 안에 끝났어야 될 재판을 아직까지도 지금 질질질 끌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퇴임한 강규태 부장판사의 잘못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재판을 갖다 지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 대장동 재판인데 이러한 대장동 재판을 단식 등을 통해 가지고 지연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벌써 재판이 이만큼 갔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재판 출석하지 않은 바람에 몇 달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의 오늘 한 말씀은 차라리 안 한 것이 훨씬 나았을 언어 도단적인 그런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행정 권력만으로 나라를 망치다시피 했다. 자칫하면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을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권 비판 수위가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 배경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일단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원래 뭐 어느 당대표나 마찬가지지만 말이 조금 거칠어지거나 아니면 좀 더 선명해지는 경향이 나타나죠. 더군다나 이제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으로 일부 옮겨가는 현상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권 심판론도 계속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도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른바 위성정당이 존재하는데 조국 혁신당으로 계속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걸 두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민주당의 지지세를 끌어모으고 민주당의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정당에도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서 좀 더 말이 거칠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뭐 지금 이제 지적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을 얘기한 거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 가장 큰 이유는요.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사적인 라인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문제도 역시 여러 부분에서 이런 걸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정권 심판론에 조금 더 타당한 논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말씀이 좀 거칠어지시면서 상당히 좀 노골적으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뭐 끌어내려야 된다든지. 그러한 표현들이 과연 지금 이렇게 민생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안 그래도 정쟁의 피로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다시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텐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좀 거칠게 정권 투쟁에 좀 나서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것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업 경제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특히 오늘 좀 아르헨티나 말씀하신 거는 정말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남미 좌파 포퓰리즘 정부가 나라를 망친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국민들에게 현금성 복지, 선심성으로 뿌려대는 그러한 현금 복지가 국민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국가 부도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좌파 정부들이 몰락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미에서 아르헨티나를 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를 걱정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그러한 25만 원 지원금, 또 기본소득 이러한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제가 지금 망가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요. 스위스에 의해서 가계부채가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1962년도 한국은행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요.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게 4번밖에 없어요. 오일 쇼크, 뭐 IMF, 뭐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였는데 작년 2023년도에 또 떨어졌어요. 일본에도 경제 성장률이 추월당했습니다. 식물 경제는 어떻습니까? 저희 추석 때요. 시금치가 그렇게 비싸서 잡채에 시금치가 없었잖아요. 구정 때 어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과가 대한민국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꽃피는 봄이 왔는데 대파값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문제는 경제라는 말이 선거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종합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설화 논란에도 휩싸인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에 설마 이 찍은 아니겠지 이런 발언을 했다가 유감을 표한 적이 있고 최근에 셰셰 발언에 이어서 경기도에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다음 날 바로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후보들을 향해서 좀 설화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표 스스로가 약간 설화 논란에 휩싸이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자, 그건 조심해야죠. 선거 막판에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상대방의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민주당엔 당연히 뭐 악재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 연설을 하는 공간에서 좀 더 참여자들한테 호소력 있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비유를 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얘기가 좀 더 격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언론으로부터 설화에 휩싸였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발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아르헨티나 좌파 포퓰리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요. 그러니까 경제 포퓰리즘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가가 망해가는, 그러니까 실패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서점에서도 이 책을 비슷한 제목의 책을 많이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든 경제 정책의 실패로부터 국가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일종의 이제 국운이 쇠하거나 이런 현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게 직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으로 간다는 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 좌파 포퓰리즘을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우파 포퓰리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비유에 대한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이 설화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좋게 말하면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싶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실수가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쉐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는 당장 이재명 대표가 작년 6월 달에 중국 대사관저 들어가가지고 거의 그 수모를 당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환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강성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물가가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구당 100만 원, 4인 가구하면 25만 원씩 하면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씩 풀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높다라고 하면서 그 물가를 더 높이겠다는 이야기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더 높은 거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당이 자살골을 몇 골씩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그렇게 자살골을 넣는다라고 하면 다시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이 셰셰 발언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표의 꿈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셨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께서 너무 경솔한 말씀을 하신 것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6.25 전쟁 때 유엔국 21개국의 190만 용사가 와서 싸워서 만든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대한민국의 야당 지도자께서 특히 지금 자유진영의 결속이 강화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여러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까지 기계적 중립을 말씀하신다? 이거는 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을 상당히 위기적으로 경제적 위기, 외교적 위기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정말 삼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말꼬투리를 잡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쉐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실 막말이라고 하기는 조금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뭐냐면요. 외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국익을 챙겨가면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양안 관계에 우리가 확 뛰어든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발언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얼마나 격하게 반발했습니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해야 될 시점이 됐어요. 그럼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바거든요. 중국 정부가 굉장히 냉랭한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 중국하고 93년도 이후에 수교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중국에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였어요. 근데 3등 국가로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 개선 그리고 일본하고 관계 회복. 뭐 일본하고는 좀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관계 회복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한테도 우리가 국익을 좀 더 갖고 오고 일본한테도 역시 국익도 취하고 중국한테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만 왜 피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끼어들지 말고 우리가 비록 맞서 싸운다 얘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익 챙기는 데 있어서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챙겨와야 된다는 뜻으로 발언한 거를 그걸 쉐쉐라고 하는 발언 때문에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막말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언론 인터뷰가 저는 또 막말이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뭐 조국 그 전 장관을 겨냥해서 마치 히틀러하고 비유하듯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계속 색깔론을 제기하듯이 얘기하는 것, 극단주의를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저는 막말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사색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